자고 일어났더니 평생 모은 내 집 때문에 압류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불과 16년 전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수백만 가구가 실제로 겪은 비극입니다. 2008년 9월 15일 거대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며 전 세계 경제는 멈춰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죠.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수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남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데이터에서 거품이 터지는 신호를 읽었을까요? 오늘 똑똑한 경제학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잔인한 진실과 살아남은 1%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가올 위기에서 내 자산을 지킬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미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시대였거든요. 집을 사기만 하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 있었고 사람들은 집을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때 아주 기발하고도 위험한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들은 집값은 어차피 계속 오를 거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도 집을 뺏어서 팔면 그만이지 라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여기서 서브프라임이란 신용 등급이 낮은, 즉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직업도 없고 소득도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100%, 심지어는 110%까지 빌려주는 미친 파티가 시작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거위가 낳는 알은 집값 상승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위가 너무 비싸져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계모임을 만들어서 거위를 쪼개서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거위를 팔더니 나중에는 거위 깃털 하나, 발톱 하나까지도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일부니까 가치가 어마어마해 라며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팔아치운 거예요. 심지어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이건 절대 망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다 라고 속여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거위는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깃털만 보고 가짜 가치에 돈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거위가 죽자마자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이에요. 많은 분이 미국인들이 분에 넘치게 돈을 써서 망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사실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주범은 그 썩은 거위 깃털을 모아 최고 등급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서 전 세계에 팔아치운 금융기관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부실한 대출 채권들을 수천 개씩 묶어서 교묘하게 섞은 뒤 신용평가기관에 뇌물을 주거나 로비를 해서 AAA라는 가장 안전한 등급을 받아냈습니다. 연금공단, 보험사,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포장지만 보고 독이 든 성배를 들이킨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건 지금 2025년의 상황이 2008년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전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포장지 속에 썩은 내는 순식간에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 파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거품이 터지는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걸까요? 다음 구간에서 그 구체적인 붕괴의 서막을 확인해 보시죠. 파티가 영원할 줄 알았던 2004년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조용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게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은 티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었거든요. 처음 1, 2년은 연 1, 2% 수준의 아주 낮은 이자만 내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장 금리에 맞춰 이자가 수직 상승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다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2년 뒤에 이자가 올라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있을 테니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 갚으면 되지라고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자 집값 상승세가 멈췄고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100만 원씩 내던 대출 이자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치솟는 상황을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몇 배로 늘어난 서브프라임 등급의 서민들은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하자 시장에는 압류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넘치니 집값은 더 빠르게 폭락했고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미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제는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도미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썩은 거위 깃털들, 즉 부실 채권을 묶어 만든 파생 상품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의 장부 속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미국의 이름 없는 중소도시에서 발생한 작은 연체였지만 이것이 부채담보부 증권이라 불리는 CDO와 이를 보증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를 타고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2007년 여름 세계적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들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시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밑에 거대한 폭탄이 매설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가의 천재라 불리는 수학자들과 퀀트들은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 집값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떨어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신봉했지만 그 데이터가 담지 못한 인간의 공포와 패닉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서 불이 나자 모든 사람이 출구로 몰려들었고 출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돈줄을 막아버렸고 이를 신용경색이라 부르는 유동성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2008년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베어스턴스가 단돈 $100에 JP모건에 팔려나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주당 $170가 넘던 기업이 햄버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 헐값에 넘겨진 것입니다.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그해 9월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 금융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완성됩니다. 리먼의 파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뉴욕 월가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긴박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리먼 브라더스 직원들이 박스에 짐을 싸서 눈물을 흘리며 건물을 나서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증시는 대폭락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머니마켓 펀드 MMF조차 원금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기 위해 달려갔고 은행들은 파산을 막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물 경제로 가는 혈관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자신이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평생 일궈온 일자리와 집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승자들의 비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파티를 즐길 때 누군가는 아주 차갑게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의 부동산 연체율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업도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집이 5채나 등록되어 있고 심지어 키우던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이 승인된 기막힌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곧 무너진다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남들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망하는 것에 거대한 베팅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장에 왜 죄를 뿌리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통곡할 때 이들은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며 역사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둔 수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그리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역발상적 용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8년의 그 참혹한 교훈을 통해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와 얼마나 다를까요? 당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소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 위기를 잠재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돈들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을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2008년의 부채는 사라진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로 그리고 다시 전 세계 가계로 옮겨가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4년과 2025년의 상황은 2008년의 대자비라고 할 만큼 위험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주택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가계 부채와 상업용 부동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유동성의 잔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2008년의 승자들이 보았던 그 첫 번째 균열을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는 모두가 파멸을 노래할 때 홀로 거대한 불을 쌓았던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들이기도 했던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TV 뉴스나 정부 발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차가운 숫자의 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마이클 버리는 이미 2005년부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모기지 대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분석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 연체율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그들이 사용한 필살기가 바로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라는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건 일종의 보험입니다. 남들은 이 집은 절대 불타지 않아라며 안심하고 있을 때 승자들은 이 집은 곧 불이 날 거야 라고 확신하며 거액의 보험을 들어둔 겁니다. 집이 불타지 않으면 매달 보험료만 날리겠지만 정말로 불이 나면 집값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죠. 당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던지며 보험 증서를 팔아치웠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부동산 시장에 보험을 들다니 공돈 고맙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승자들은 그 비웃음을 견디며 매달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현장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처럼 부동산 거품이 심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스트리퍼가 집을 5채나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르던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이 승인된 기막힌 현장이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신용평가 기관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부실 덩어리인 채권에 AAA 등급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승자들은 이 미친 파티가 지속될 수 없음을, 시스템 전체가 썩어 문드러졌음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들의 분석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2007년 초 실제로 모기지 연체율이 폭등하고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는데도 이상하게 관련 금융상품들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형 은행들이 시세를 조작하며 가격을 유지하려 애썼죠. 이때 승자들은 극심한 고독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세상 전체가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와 소송 위협에 시달리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댐이 터졌습니다. 가려져 있던 모든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그들이 들고 있던 보험 증서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남들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때 그들은 수조 원의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는 것은 곧 세계 경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의 이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자본주의의 가장 차가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시장은 결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가치와 가격의 불균형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2008년의 승자들은 남들보다 먼저 그 불균형의 크기를 쟀고 대중의 광기라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은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장 차가운 숫자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위기 징후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이제 시선을 2025년 현재로 돌려봅시다. 2008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채로 부채를 막는 거대한 돌려막기를 해온 셈입니다. 16년 동안 쌓인 전 세계 부채는 이제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부동산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 불씨가 어디로 튀어오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곳곳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거대 오피스 빌딩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빌딩 가치는 폭락하는데 금리는 높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중소은행들이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규제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복잡한 파생 상품들이 2008년의 CDO처럼 시스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계부채의 위기입니다. 1,900조 원에 달하는 빚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미국인들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금리가 낮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빚이 이제는 매달 우리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의 승자들이 보았던 그 첫 번째 균열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명확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금리는 여전히 높고 실물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경제 역사상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역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그 주인공과 장소만 바뀔 뿐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대중과 함께 파티의 마지막 찌꺼기를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2008년의 생존자들처럼 차갑게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덮고 냉정하게 2025년 현재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 경제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2008년의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 오직 이동할 뿐이다 라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당시 전 세계 정부는 민간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기를 미래로 미루는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균열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입니다. 2008년이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문제였다면 현재 전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은 텅 빈 도심의 오피스 빌딩들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거대 빌딩들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빌딩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장부에는 여전히 과거의 높은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 거품이 터지는 순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권의 연쇄 도미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08년 미국인들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에 취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몇 년간 저금리의 마약에 취해 영끌과 빚투의 광풍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대 저금리는 이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우리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낯선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 위기 직전의 징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연체율이 야금야금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시장에 급매라는 단어가 흔해질 때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잠깐 지나가는 조정일 뿐이다.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줄 거다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매 시장에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뜻하는 PF 부실 소식은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2008년 월가의 천재들이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부실을 감췄던 것처럼 현재 우리도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연장으로 부실의 폭발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부의 이동 법칙에 따르면 대중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 진짜 승자들은 이미 탈출을 끝내고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2008년의 빅쇼트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생존자들 역시 숫자가 말하는 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데이터를 보며 조용히 현금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임계점에 도달해 모든 자산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 아래로 내동댕이 쳐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위험 신호는 그림자 금융에 비대해진 몸집입니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규제를 피해 몸집을 불린 각종 펀드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부실은 2008년의 CDO보다 더 불투명하고 위험합니다. 어디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 한 곳의 대형 펀드만 무너져도 시장은 순식간에 신뢰를 잃고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은 실물 경제를 단숨에 마비시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내가 왜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지, 왜 내 집값이 반토막이 나야 하는지도 모른 채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때가 아닙니다. 2008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안은 위기는 곧 부의 재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대중과 함께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나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배 위에서 파티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명보트를 점검하며 폭풍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구간에서 2025년의 생존자가 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전략을 다룰 것입니다. 2008년의 승자들이 사용했던 그 차가운 이성을 어떻게 우리의 자산 관리에 적용할지, 그리고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걷히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집어들어야 하는지 그 최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다가올 10년의 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긴박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2008년의 비극을 공부하고 2025년의 경고등을 확인한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워하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16년 전의 승자들처럼 거대한 부의 이동을 나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 운명을 결정지을 2025년 최후의 생존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지침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폭풍이 지나간 뒤 가장 먼저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창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전 수칙은 자산의 체력 측정과 가차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2008년 당시 수많은 중산층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졌어도 당장 은행에 낼 이자 몇백만 원이 없으면 그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은행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대출 금리가 1, 2%더 오르거나 소득이 30%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은 수익률 1, 2%에 목맬 때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방해하는 부채, 특히 변동금리로 된 고위험 대출부터 가차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덩치가 큰 자산일수록 위기 시에는 처분하기가 어렵고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2008년의 승자들은 위기가 오기 전 이미 몸집을 가볍게 줄여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산가로 불리기보다 현금 보유자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에서 불필요한 군사를 제거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통장 속의 현금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공포의 임계점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입니다. 2008년 위기 당시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위기가 터진 순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정말 끝이다, 다시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다라며 항복하고 자산을 내던지는 패닉셀링의 정점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위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거품이 터지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쇼핑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 3곳,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 5곳을 선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자산들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아파트가 전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면 나는 무조건 사겠다라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점 말입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빠져 모두가 도망칠 때 미리 정해둔 그 숫자가 화면에 찍히는 순간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감정을 빼고 오직 숫자만 믿는 것, 그것이 2008년 빅쇼트의 주인공들이 수조 원을 벌어들인 결정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는 데이터 분석력입니다. 2008년의 대중은 미국 경제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과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직접 연체율 데이터를 뽑아보고 대출 현장을 발로 뛰며 진실을 찾았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전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환율 지표, 미 연준의 금리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부동산 현장의 경매 낙찰률과 거래량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숫자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똑똑한 경제학은 여러분이 이런 지표들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남들이 안개 속을 헤맬 때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수칙은 심리적 격리와 메타인지의 강화입니다. 인간의 뇌는 집단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 극심한 고포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집을 살 때 나만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주식을 팔 때 나만 들고 있으면 망할 것 같은 공포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는 언제나 그 본능을 이겨낸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금 대중이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십시오. 2008년 당시 부자들이 비웃음을 견디며 하락에 베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는 말이나 지금 주식을 팔지 않으면 거지 된다는 말 모두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소음입니다. 그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2008년 그 끔찍했던 금융위기도 결국 지나갔고 그 시련을 견뎌낸 자산들은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2025년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것 또한 자본주의의 긴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절이 바뀔 때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려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일생일대의 신분 상승을 가능케 하는 축복입니다. 2008년의 승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차갑게 분석하고 뜨겁게 실행하십시오.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돌아보며 그때 똑똑한 경제학을 통해 경제의 본질을 공부하고 위기를 준비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게 될 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돈은 공포를 먹고 자라고 부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호흡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였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새로운 부의 주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차례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눈. 똑똑한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분석과 실전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